자, 안녕하세요. 3, 4월 강의는 정치사회 사상과 다음 영역윤리 그리고 통일교육론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큰 주제를 다루도록 하고 순서는 뭐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 안에 그 내용 양 가지고 결정한 거니까요. 별다른 의미는 없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물론 이렇게 윤리 뭐 비율을 맞춰서 나오지만 나오고 응용윤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시험제도 바뀌고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를 하고 있고 통일교육론도 한 적어도 한 두 문제 이상씩은 뭐 한 두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원체 시류를 많이 타는 분야라서 이제 뭐 그 통일교육이 아니라 요새는 뭐 거의 통일하고 상관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출제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충 자료 보시면은 그 정치사회 사상 출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확인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요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그 명시되어 있죠.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언제나 요 앞에 뭐와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용어죠. 상당히 열려있는 개념입니다. 열려있어서 어떤 나라는 뭐 저쪽에 북조선 같은 경우에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인민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말도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또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 보통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보통은 뭐 이야기되고 있는데 보통 뭐 헌법에는 요 이야기는 없죠. 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까지만 있는데요. 어쨌든 대충 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거의 국가 이데올로기입니다. 국가 이데올로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요거는 세 가지 그 정치 이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정치 이념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이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다음에 공화주의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합되는 게 그렇게 쉽게 결합될 수 있는 이념들은 아닙니다. 각각의 좀 특징이 있고 다음에 어떨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대립하기도 합니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가 대립하기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유주의자가 모두 민주주의자는 아닙니다. 모든 자유주의자가 모두 민주주의자는 아니고 모든 민주주의자가 모두 공화주의자는 아닙니다. 공화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이념들이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색이 있거든요. 자유주의자인데 공화주의자가 있고, 그렇죠? 공화주의자인데 자유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인데 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자인데 자유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자인데 사회주의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가의 이념이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할 필요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공부할 필요 없을 거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 이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여러분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쩔 수 없고 따라서 그 정치사회 사상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이념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여타 이데올로기들 정치 이념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요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펴봐야 됩니다. 요것과 예를 들어 뭐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주의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 이념과 이 사회주의가 어떤 관계를 그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식의 그 뭐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인위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이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또 굉장히 넓고 공화주의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물론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뭐 본질적으로 동의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 지점들은 있는데 학자들마다 그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나 공화주의를 바라보는 관점들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고 요 이념들이 발전해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념들이 발전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결국 이론의 역사입니다. 자유주의라는 이념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의 역사이고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의 역사이고 예를 들어 로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루소가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슈페트가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달라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요. 자유주의 내부에서도 18세기 자유주의자들하고 19세기 자유주의자들하고 20세기 와서 펼쳐진 자유주의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공화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케로의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와 루소의 공화주의에 대한 입장과 그렇죠. 현대의 공화주의자들 심지어 그 공동체주의 진영 내에 있는 샌들 같은 그 공동체주의적인 공화주의자들의 입장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무엇이다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다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공화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 이론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이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학자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위대한 학자들이 이론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잔챙이들이에요. 그냥 끼어들어 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애들일 뿐이에요. 이론의 역사, 이 이론의 역사를 이루었던 위대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위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보면 그 학자들이 출제되고 하잖아요. 그죠? 학자들이 출제되고 하는데 학자들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학자나 막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학자나 막 출제할 수 없어요. 출제할 수 없거든요. 저 이론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학자들, 공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앞에다 그레이트를 붙이는 그런 학자들의 이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 이념들이 어떤 식으로 생겨났고 어떤 식의 발전을 이루어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학자들의 이론도 좀 살펴보시면 되고 다음에 어떤 이론인지 간에 그 이론을 구성하는 중핵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자유주의라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입니다. 자유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자유, 평등, 정의, 관용 등등등등등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에도 관련될 것이고 공화주의에도 관련되겠지만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 개념들을 같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이 개념의 성격을 공부하는 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런 학자들이 예를 들어 자유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이념들을 설파할 때는 다 이런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론의 역사도 변형되지만 바뀌어 나가지만 그 이론 속에 개입되어 있던 이 개념들도 의미가 달라져 나간다는 거죠.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로크가 이야기하는 자유 개념과 홉스가 이야기하는 자유 개념과 루소가 이야기하는 자유 개념과 그렇죠? 롤즈가 이야기하는 자유와 노직이 이야기하는 자유
의미가 다 다릅니다. 의미가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 개념들도 의미의 변동이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학자들을 공부하시면서 중요 개념 중심으로 해서 의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동되어 가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정치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이론들을 좀 마스터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뭐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당한 국가 권력이란 어떤 권력이냐, 뭐 이런 주제들. 다음에 법복종 의무 내지는 정치 권위에 대한 그 국가 권위에 대한 의무, 복종 의무의 그 도덕적 정당화 논리들, 이런 논리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내용들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치 사회 사상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문제를 그렇게 던지면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사상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 사상 공부는 그렇게 문제를 던지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던지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잘못 던지면 해결이 안 돼요. 잘못 던져지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던지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념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렇게 던져야 됩니다. 이 이념들이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민주주의 같으면 고대에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봤는지, 그렇죠? 근대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학자들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해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걸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민주주의는 이런 성격을 가지겠구나라는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학자도 어떤 정치 사상가도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에 절대 불변하는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이 정치 이념은 기본적으로 실천적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자연과학에 사용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개념들이에요. 굉장히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와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아마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또 이 이념에 대해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역동적이에요. 그 역동적인 개념이고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 역동성 속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역동성 속에서 파악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학자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학자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상황 측면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측면들이 있구나. 그건 이후의 일입니다. 이후의 일이고요. 자, 그래서 저도 아마 교재 편제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학자들 중심으로 쭉 나와 있을 거고요. 쭉 나와 있을 거고 나중에 뭐 이념들을 좀 한꺼번에 묶어서 그 공통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하지만 벌써 그거 찍은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공부하실 때 뭐 이런 책을 좀 보시는 것 같아서 박효정 선생님 책입니다. 2권 있는데 굉장히 좀 그 분량이 꽤 있는 책인데 다 보실 필요는 없는 책입니다. 책인데 요거는 요 강의 시간에 직접 하지 않고 요 책의 내용 그 중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제가 이미 찍어둔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찍어둔 게 있는데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보십시오. 요 두 가지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봐야 되겠군요. 요 두 가지 TV로 볼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요 두 가지는 그냥 아마 직원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 사이트를 열어둘 테니까 열어두시면 거기 들어가서 저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해서 시험이라는 목표를 생각해서 저 안에 의미 있는 부분들만 골라서 그냥 발췌를 하고 그걸 그냥 강의에 둔 거거든요. 다 둔 거니까 그거를 좀 보십시오. 그거를 뭐 여기서 특별히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뭐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출 영역은 뭐 한번 확인만 해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학자들 중심으로 잘 보십시오. 요걸 중심으로 보시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은 정치 사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윤리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정치가 골치 아파. 좀 있으면 총선이기도 한데 정치라는 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뭐 이런 거 좀 골치 아프고 뭐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론 자체는 윤리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이론이에요. 훨씬 더 쉬운 일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윤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논리들이 좀 많고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실천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과도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윤리과에서 정치 사상을 왜 공부하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도 납득은 잘 안 되지만 정치과가 따로 있는데 납득은 잘 안 되지만 정치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좀 메타적인 관점, 소위 말해서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물어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 나온 거 보면 도덕적 정당성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학 이론 묻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는 따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우리 과에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정치 사상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윤리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운 양도 크게 많지가 않고. 자, 이제 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플라톤부터 시작하죠. 시험 첫 해인가? 시험 바뀌고 난 다음, 시험 제도 바뀌고 난 다음에 플라톤 문제가 제 문제 유형을 봤을 때는 윤리 사상에 포함되는 문제는 아니었고 철인치자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기평인지 정답은 아마 철인이었을 거고 삼종 철인 경기 나갈 때 그 철인들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죠? 지혜로운 자 이렇게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플라톤은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플라톤의 정치 사상을 좀 지금부터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정치 사상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플라톤의 청년기. 이걸 청년기라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게 청년기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편 시기인데 이걸 제가 왜 청년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냐면은 이게 플라톤이 근 5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나온 작품입니다. 근데 이걸 청년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전까지의 사고를 이제 집대성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사고를 이제 집대성했고 다음에 시기가 좀 지나서 한 70세 가까이 다 되었을 때 플라톤 말기 대화편, 후기 대화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치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대화편은 정치가가 있고요. 정치가 편이 있고 법률편이 있습니다. 정치가 편이 있고 법률편이 있습니다. 법률편이 있는데 물론 제일 마지막 대화편은 티마이오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치 사회 사상과는 상관이 없는 대화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는 여기서의 플라톤의 그 정치적인 생각들, 정치 사상은 오히려 여기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평생에 걸쳐서 플라톤이 추구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목표로 삼았던 생각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사실상 여기에 다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실제로 플라톤이 요 자신의 생각을 실험해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실험해보는 사라쿠사에 가서 그쪽에 참주가 초빙을 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야당이 어떤 외부에 있던 어떤 늙은 할아버지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표로 만들어서 이제 총선 준비하듯이
이쪽 참주가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너무 감동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자기 나라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데려왔는데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오는데요. 아테네 돌아와서 이게 현실에서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에 써진 책들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현실과 이게 타협했다라는 뭐 그런, 이게 거의 궁극적입니다. 이건 플라톤이 추구했던 이상들이 여기에 다 집대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과 요것의 생각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편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톤의 생각과 이 후기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톤의 생각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국가편에 나와 있는 생각, 소위 국가편에 나와 있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주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합시다. 플라톤의 국가편에 플라톤이 요걸 국가편이라는 대화편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국가편의 목적인데요. 물론 플라톤의 국가편의 부제는 올바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시작은 국가의 올바름이 아니라 개인의 올바름은 무엇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로 봤을 때는 결국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큰 주제로 해서 이제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소위 큰 문자, 작은 문자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올바름을 알기 위해서는 큰 문자, 인간의 구조와 국가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생각하에 국가의 올바름은 눈에 잘 보이니까 먼저 국가의 올바름을 찾아보고 동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 기초해서 동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올바름을 찾아보자, 이런 방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을 해서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통치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계층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올바른 사람을 키워내는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원래는 이 국가편에서의 정의로운 국가, 올바른 국가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올바름을 찾기 위한 부차적인 주제로 다뤄졌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국가편, 특히 정치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편의 기본 목적은 뭐냐면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국가 모델, 국가의 이상적 전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국가의 이데아,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국가의 이데아,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어떤 국가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가가 따라야 할, 특히나 통치자들이겠죠? 따라야 할 이상적인 국가의 전형, 국가의 이데아가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국가의 목적, 정치 사상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플라톤이 그렇다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나, 소위 국가 발생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가 발생과 관련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학자들마다. 예를 들어 정복론, 국가는 정복을 통해 힘센 어떤 부족이나 이런 애들이 정복을 통해 이렇게 막 편입하면서 약한 부족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서 형성되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니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연 발생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사회계약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계약에 의해 국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의 산물이다. 합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국가 발생에 대한 관점도 여러 가지인데, 자, 플라톤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상적 국가 모델을 찾기 위해 국가가 형성되는 그 기초가 뭐냐, 국가 형성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먼저 논의를 합니다. 국가 형성의 기원. 네, 아마 제가 그 옆에다가 개인의 자연적 성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초에는 국가가 없었겠죠. 최초에는 국가가 없었단 말이죠. 최초 국가가 없다가 이제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물론 국가 속에 태어나지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초의 원시 시대 이런데 그때는 국가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그럼 왜 국가가 필요했을까? 왜 국가가 필요했을까?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모여 살 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네. 인간들은 사회성 동물이고 인간들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으면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 먹는 밥은, 집은 그 누가 지어주겠습니까? 그죠?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을 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는 걸 알죠. 알았을 거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건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걸 선이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좋은 상태,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모여 있을 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모였잖아요. 그 왜 모였나요?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국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의 상호 교환책이다. 국가란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상호 교환책 어려운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고 힘들고 그런데 모여 있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되죠. 그런데 모였다고 다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타인이 잘할 수 있는 건 타인이 하면서 각자가 생산한 것들을 교환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교환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옷을 잘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한다라면 만약 제가 혼자 있다면 옷도 해야 되고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같이 모이게 되면 저쪽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농사만 잘 지어서 그러면 이렇게 남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저는 옷만 잘 만들어서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내가 못하는 걸 저쪽에서 보충해주고 내가 잘하는 것을 주잖아. 이런 식으로 국가란 각자가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다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상호 서비스의 교환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그러니까 사회, 국가, 이 집단이 만들어지면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노동이 분화되면 각자 일의 전문화가 생겨나죠. 그죠? 임무의 전문화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텐데 그리고 저게 없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죠. 그죠? 유지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더 잘 어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하시는 거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요게 생기는데, 자,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가 생기는데 이게 잘 구축돼 있어야 돼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옷을 만들어야 되고, 학생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 되고,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이 구두장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야만 이 서비스의 상호교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져야 되고 옷을 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 인간이 자기가 타고난 성향에 걸맞는 일을 해야 돼요. 각자 개인이
자기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가장 걸맞는 일을 소위 개인의 자연적 성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성향에 가장 어울리는 일을 할 때 이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와 관련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의 상호 교환 체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모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동의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분화된 노동과 관련해서 그 일의 전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국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걸 파악하는 기제가 교육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난 애의 성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플라톤이 국가에서 제시했던 그 교육 과정 있죠. 그 교육 과정은 다르게 이야기하며 걔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시가 체육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뭐 기하학도 하고 하잖아요. 기하학 과정에서 떨어진 애들은 걔들은 그거 말고 이제 생산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고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단계 넘어갔는데 저 위에 조음에 이대가 보는 그 소위 변정술 과정까지 못 올라가는 애들은 뭐 또 딴 일을 하고 그렇죠? 사실상 그 국가편에 게시되어 있는 그 교육 과정이란 얘 성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될 때 그 개인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난 성향에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이 타고난 성향에 맞는 일에 복무하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국가는 서비스의 상호 체제로서의 국가는 가장 좋은 형태의 국가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는 그래서 개인의 자연적 성향에 기초해서 형성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자연적 성향에 관련해서 국가,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형성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국가편에 보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익이 되기 위해서 모여서 그래서 그 모임, 그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어울리는 일들을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형성된 국가의 발전 과정을 플라톤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 형성된 국가를 최소 필요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국가가 딱 생겼을 때 그 국가 이름을 최소 필요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의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목적하에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의식주와 관련된 거. 먹고 입고 자는 것. 그렇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이 안에 노동의 분화와 그 임무의 전문화가 일어나겠죠. 최초에는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국가에는 의식주라고 한다라면 농사 짓는 사람하고 옷 만드는 사람하고 집 만드는 사람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임무를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는데 문제가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지성과 관련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도 여러분 동물보다는 여러분 감정과 이성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욕구와 이성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인간은 고도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폭도 굉장히 커요. 그 이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서 혹시 키우는 강아지가 문화적 생활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않죠.
영화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뮤지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악회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욕구를 가진 강아지는 없어요. 강아지는 이제 먹고자 하고 입는 건 아니고 자고자 하고 그렇죠. 생식하고자 하고 그런 욕구 이해 없어요. 우리 문화적 욕구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러다 보니 욕구도 그와 관련해서 있잖아요. 관련해서 욕구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욕구의 범위도 굉장히 넓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모이고 게다가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입고 자고 먹는 거 욕구가 그걸로 제한되질 않아요. 문화적 욕구들, 여러 가지 욕구들,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명 사회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창출이 돼요. 이러다 보니 국가가 플라톤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호사스러운 국가, 호사스러운 국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욕구들, 밥을 먹더라도 그냥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소스는 어떤 소스를 만들까? 농사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밥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먹지 않죠. 그렇죠? 어떤 소스를 먹을까? 샐러드를 먹더라도 어떤 소스를 부을까? 그렇죠? 약간 탄 냄새 나는 소스를 부을까? 기타 등등 그렇게 여러 가지 욕구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최소 필요 국가에서 호사스러운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토의 확장 문제가 생겨나요. 예를 들어 같은 샐러드를 먹는데 샐러드 그냥 그냥 샐러드를 안 먹어도 되죠. 그냥 야채 키워가지고 양상추 같은 거 키워가지고 그냥 잘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고 싶다네. 그러면 올리브를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올리브가 안 자라요. 옆 동네 보니까 올리브가 자라요. 그러면 옆 동네 지역을 편입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구도 늘어나죠? 자, 영토 확장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영토 확장의 욕구가 생겨나고 인구 증대의 욕구가 생겨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그렇죠? 올리브 키우는 사람이 또 필요해지잖아요. 그렇죠? 더 키워지고 문화적 욕구에 따라 예를 들어 연극하는 연극인도 필요해지고 그때부터는 무용수도 필요해지고 막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토 확장과 인구 증대의 욕구가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 지역만 그러냐? 다른 지역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영토로 확장하려 들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서 원래 최소 필요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계층에 대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필요성이 생겨나요. 수호자 그룹들이 이런 일이 생겨나요. 국가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가를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인구 증대의 욕구가 생기면 인구가 늘어나요. 국가 안에 그 수많은 인구들을 한 단일 국가로 통합시킬 수 있는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원래 최소 국가에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게 국가가 최소 필요 국가에서 호사스러운 국가, 나라로 발전하면서 일들은 더 많아지고 영토는 확장되고 인구도 증대됩니다. 이러면서 통치와 수호, 나라를 방어하는 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죠. 이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국가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국가는 서비스의 상호교환 체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체계인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은 각자 그 일과 관련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호, 국가를 방어하는 일과 국가를 통치하는 일도 누구나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조국과 관련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해요. 성향상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저 일을 맡겨야 한다. 맡겨야 한다라고 보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올바른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의로운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이제 국가 발생과 다음에 국가 발생의 기원과 그게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어 가느냐,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어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핵심, 소위 개인의 자연적 성향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가 올바른 국가, 정의로운 디카요신의 이 단어 히라브 단어인데 디카요신의 디케, 정의의 여신을 디케라고 부르죠. 저기 법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눈 가리고 한쪽에 칼 뭐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그 여성분 있잖아요. 그 동상. 그 디케의 여신, 디케인데 디케. 정의라는 뜻입니다. 디카요신의 정의라는 뜻인데 인간의 내적 성향과 관련해서 정의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올바름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국가와 관련해서 뭐 정의로운 국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올바른 국가, 정의로운 국가. 자, 여기 무슨 말, 이 제목이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국가란 올바른 국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올바른 국가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 이상 국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어떤 국가이냐? 최선의 국가일 텐데, 가장 좋은 국가일 텐데, 이 국가는 그러니까 이상 국가랑 가장 좋은 국가일 텐데, 그러면 가장 좋은 국가는 어떤 국가냐라고 물으니까 플라톤이 단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된 나라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최선의 국가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최선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가가 왜 생겼습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모여 있을 경우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상호 교환 체계입니다. 그렇죠? 서비스의 상호 교환 체계예요. 그 체계가 잘 작동해야 국가가 이렇게 좋은 국가가 될 수 있고,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될 때에만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전부 선한 삶,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그 체계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뿔뿔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성향에 맞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성된 산물들이 국가의 그 체계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교환될 수 있을 때 그 국가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각자 일을 맡은 사람 개인들은 여럿이 있을 수 있죠. 일에 따라 계층들이 나누어지고, 그렇죠? 그 계층 안에 개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계층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만, 그러니까 농사꾼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농사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놓고 그러면 잉여가 생겨나잖아요. 자기 먹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산물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농사꾼이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창고에다 집어넣고 팔지를 않는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먹을 걸 안 내놓는 거죠.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겠죠. 그렇죠? 와야 되겠죠. 자, 각각이 자기 자신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을 하면서 어떠한 통치 질서하에서 그 개인들과 그 계층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된 상태. 그 상태가 그래야만 시스템도 제대로, 체계도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된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게 어떤 나라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봅시다. 여러분 119페이지. 올바른 국가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플라톤은 구성원 모두가 가능한 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최선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그들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각자가 전체 질서와 안녕에 나름 기여하게 되는 국가. 자, 각자가 자신의 일에 따라 사회에는 나누어지거든요. 사회 계층들이 나누어져요. 국가는. 그렇게 계층들이 나눠져요. 그 계층들이 각자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해내면서 각자가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와 안녕을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국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요. 그게 최선의 국가요. 그 국가 안에서 모든 개인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냐? 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냐?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 자,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방금 각각의 계층이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전체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최선의 국가다. 그게 올바른 국가요. 그게 행복한 국가고 그게 뭐 가장 좋은 나라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1페이지. 자, 121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가 있죠. 자,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부분, 다음에 수호하는 부분, 다음에 생산하는 부분. 현대 국가하고는 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때는 폴리스입니다. 이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자, 아까 왜 최소 필요 국가에서 호사스러운 나라로 이렇게 발전됐잖아요. 발전되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 그러니까 요건 국가 안에서 일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통치자 필요하고, 다음에 국가를 방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산하는 그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 수호하는 부분,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는 각자의 자연적 성장에 따라 요것을 담당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계층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요 부분들이 있으면 일이 있습니다.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스리는 부분, 그리고 그 다스리는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특별히 단련된 지식에 자신의 정신을 사용하여 국가 전체의 선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일. 요게 요 부분이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 자, 수호하는 부분은 내외의 적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고 통치자를 보조하여 그의 명령, 소위 법을 수호하는 일. 요 일을 하게 됩니다. 내외의 적을 이렇게 무찌르는 일을 하죠. 근데 혼자 무찌르면 안 되고요. 언제나 통치자, 그리고 그 통치자의 명령이 법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 내적으로는 치안, 외부로는 국가 방위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게 그 수호하는 계층이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이고, 생산하는 계층은 뭐 하겠어요? 시민들의 물질적 욕구 있죠? 물질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 옷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윤리학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기능이 있는 곳엔 아르테가 있습니다. 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훌륭함이라고 해도 되고 탁월성이라고. 덕이란 그 기능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 상태를 보통 아르테 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능과 관련해서 각각의 존재자들은 각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가장 훌륭하게 실현하고 있는 상태가 덕이 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겠죠.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부분,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다스리는 계층이 자기 자신의 일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일러 지혜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국가의 선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근거하여 가장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맡아야 되겠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말이에요. 이 부분을 맡아야 되겠죠. 자, 다음에 수호하는 부분,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호하는 부분의 일, 그러니까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물리치는 그런 일 있죠. 그런 일을 잘하면, 그렇죠? 그걸 잘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걸 용기라고 부르죠. 이 용기의 덕은 기계 플러스 지혜가 결합한 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수호자 계층은 자연적 성향상 어떤 사람들이 보통 수호자 계층이 돼야 되겠습니까? 인간에겐 기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기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이 마음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정신을 기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기계적인 부분을 자연상 굉장히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겁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이런 친구들 있죠. 여러분도 뭐 경험적으로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친구가 있냐면 어떤 친구는 이 기계적인 부분 이런 거면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불이라고 생각하면 욱욱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런 그 마음의 모습을 창출해내는 부분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욕구하고 다릅니다. 감각적 욕구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감각적 욕구는 이렇게 뭐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동물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고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욕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불이하다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막 욱하는 거 있잖아요.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자연적으로 이걸 약하게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한데 싶은데도 겁이 많아서 이렇게 피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이게 굉장히 발달해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왜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보여가지고 이건 틀렸다 싶으면은 막 왁왁 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에 따라 그 일을 맡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 기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게 태어난 애들은 저 수호하는 계층이 될 수가 없어요. 쟤들은 군인이고 경찰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군인이고 경찰인데 앞에 조폭이 칼 들고 있는데 경찰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이러면 무슨 경찰을 합니까? 그렇죠? 앞에 저기 막 그 총 들고 있는데 당연히 죽죠. 총 맞으면. 그렇죠? 근데 무서워 겁이 많아가지고 일단 도망부터 치는 그런 애들이 무슨 군인을 합니까? 못하겠죠? 자, 일단은 수호자가 되기 위한 자연적 성장, 즉 기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애가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 난을 일으킵니다. 우리 그 공자님, 맹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제가 안 되면요 이런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용맹하기만 한 애들 있잖아요. 오히려 무식한데 용맹하지 않으면 사고는 안 쳐요. 근데 무식한데 용맹하면 큰 사고를 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라. 그렇죠? 군인이 막 쿠데타 일으키고 막 저 아프리카에 막 이상한 나라들 있잖아요. 막 하사가 막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한 30년씩 집권해서 그 피바다를 만드는 그런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계나 아니면 소위 용맹함 그 자체는 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수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어. 그걸 이끌어줘야 돼요.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이쪽 부위가 이쪽 부분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기본적으로 이 기계와 지혜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합한 그 덕이 될 거고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거 수호자, 용기 있는 수호자란 그냥 무조건 용맹한 수호자가 아니라 언제나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그 통치자의 명령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는 특별한 덕이 없어요. 여기는 특별한 덕이 없고요. 자, 이제 특별한 덕이 없는데 아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 있죠. 각 계층이 그 일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수행해내고, 이게 첫 번째거든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은 뭐냐면 다스리는 부분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이 부분을 장악한 다음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 소위 말해서 이걸 실현해내고 있고 여기는 또 이걸 실현해내고 있죠. 자, 이것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아까 전체적인 질서와 안녕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위 요 계층들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돼요. 요 계층들 사이에 조화가 있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 덕이 절제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덕이에요. 이거는 어떤 계층에 속하는 덕이 아니에요. 여기가 다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거든요. 국가편에서 요 절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를 받을 것인가,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계층의 합의. 이걸 절제, 특히 국가와 관련해서 이걸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통치를 하고 누가 통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계층의 합의, 이를 절제라 한다. 이를 절제라 한다. 자, 그러면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통치해야 할 만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돼요. 그의 성향이 통치에 어울리는 사람이 통치를 해요. 소위 말해서 통치술의 전문가가 통치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플라톤이 민주정 비판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테네 민주정은 기본적으로 아테네 민주정의 기본 특징이 뭐냐면 관직 추첨이에요.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있어요. 이게 아테네 민주정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아테네 민주정의 약점이기도 한데, 아테네 민주정 기본적으로 통치와 비통치의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치받는 자가 통치하고 또 그 통치하던 자가 통치받고, 그 어떤 기간 동안 관직 추첨을 해요. 관직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든지 통치할 수 있어요. 그 추첨되면 제비뽑기에서.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추첨해서 또 관직을 뽑아요. 자부심이죠. 우리는 누가 통치하도록 통치할 수 있다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우리 아테네 시민은 일종의 자부심이긴 한데, 자부심은 자부심으로 끝나야 되죠. 이게 근거가 없으면 큰일 나죠. 아테네 민주정이 플라톤 시대 때 보면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플라톤은 민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 자, 플라톤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통치는 그래서 비유들이 있죠. 의사, 다음에 선장, 뭐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이런 비유를 들어요. 누가 선장이 돼야 되겠냐? 항해술의 전문가가 선장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배 타고 있는 애들 다 죽는다. 소위 승객이 선장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 의사가 돼야 되냐? 의술의 전문가가 의사가 돼요. 안 그러면 환자들 다 죽어요.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통치는 통치술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네. 안 그러면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개나 소나 다 하면. 능력도 없는데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지 혼자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걔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플라톤의 기본 생각입니다. 모든 전문 영역에서 그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전문 영역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미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 과정에서 걸러진단 말이죠. 교육 과정에서 걸러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 통치를 맡을 그 통치하는 부분을 맡을 사람은 통치술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능력과 성향이 되는 사람이 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국가 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네. 나머지는요. 어때야 됩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 사람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 환자다 이야기해 봅시다. 의사는 예를 들어 여러분 병원 가죠. 근데 병원 간단 말이에요. 제가 애가 태어나니까 그 병원을 좀 자주 가게 되는데 그 어린이집은 거의 바이러스의 집이에요. 어린이집이라는 아니 그 바이러스의 집이에요. 바이러스 집이라서 자주 아파요. 자주 아파 가면은 제가 뭐 그 이전에 다른 애 갖고 요 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아파도 굉장히 큰 병인 것 같아가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의사는 그 굉장히 무덤덕해요. 뭐 별거 아닙니다. 가세요. 뭐 어떨 때는 화도 저한테 내고 이거 가지고 병원 애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물어 의사가. 예. 애 한 두세 되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안 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뭐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근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별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고 나옵니다. 아 별거 아니구나. 믿고 나오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과학적 근거를 대시오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 근거를 보통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권위죠. 권위인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권위예요. 권위인데 자 그렇잖아요. 제가 의사의 말을 믿고 그냥 가서 저기 뭡니까 그 처방전 써주잖아요. 그 안에 뭐 이상하게 뭐 어려운 그 영어로 된 글자들도 있고 약 이름들 쭉 있잖아요. 제가 뭐 믿고 그것 따라 약을 삽니까? 까딱까딱 그거 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 이 약은 어디에 뭐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라면 의사한테 처방전 보고 이건 어디 뭐 성분 뭐죠? 이건 어디 효과?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 어디서 오죠?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대한 믿음. 만약에 환자가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자 개인으로서도 병은 낫지 않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쪽 부분은 얘의 전문성을 인정을 하고 이 친구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친구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상태가 절제입니다. 국가의 절제예요. 달리 말해서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계층의 합의. 지혜로운 자들이 통치를 하고 수호하는 부분과 소위 용기 있는 자들과 생산적 계층들은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들여 일을 하는 것. 그 상태를 절제라고 부른다. 절제라. 자, 요 상태가 이루어지면 자 이제 각자가 각자의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굉장히 각각 자기 계층들이 요 부분들의 계층들이 자기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한 그 계층들이 통치와 피통치와 관련하여 어떤 합의를 이루고 있으면 이제 이 나라는 조화와 질서 속에 있는 나라가 되겠죠. 이렇게 국가가 구성이 딱 되면 그런 국가를 보고 올바른 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국가를 보고 올바른 국가 혹은 정의로운 국가 이렇게 부른다. 올바른 국가, 정의로운 국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자가 각자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수호하는 사람은 수호하는 일을 잘하고 생산하는 계층은 열심히 생산하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층들 사이에 누가 통치하고 통치를 받을 것인가 통치 질서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면 그렇게 되면 국가가 굉장히 질서 있고 조화로운 국가가 되죠. 그런 국가를 일러 올바른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올바른 국가와 관련해서 이제 요 올바름이라는 덕 소위 올바름 혹은
정의라는 덕이 실현되어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올바름, 정의라는 요 덕을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걸 올바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의 덕을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분과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덕, 절제까지 봤잖아요. 절제까지 봤잖아요. 이렇게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자, 생산자 계층이 절제의 덕을 갖추게 되면 생산자 계층이 통치하려 들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계층은 통치하려 하지 않겠죠. 수호하려 않겠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겠죠.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그렇겠죠. 각자가. 그리고 수호자 계층, 군인들, 경찰들 통치하려 들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용기 있고 절제 있는 수호자는 절대로 통치하려 들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국가 방위에 복무하겠죠. 열심히. 그렇죠? 자, 통치자 계층 정말 똑똑한 애들입니다. 예. 모든 교육 단계를 거쳐서 최고 단계의 좋음의 이대학까지 본 친구예요. 머리 정말 좋은 애들이거든요. 아마 얘 장사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물론 뭐 노벨 경제학상 탄 친구가 주식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예일대 교수 하나가 예일대를 다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 예일대에서 예일대 재정을 담당한 그 친구가 다 했거든요. 그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예일대가 망할 뻔했어요. 예일대가 쫄딱 망할 뻔한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확률이 높죠. 이 친구가 이제 통치할 생각은 안 하고 장사하면 돈 좀 벌겠네 하면서 장사할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지혜롭고도 절제 있는 통치자는 절대로 수호하거나 아니면 생산해서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올바른 통치의 원리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려 들겠죠. 자,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고 다른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를 정의라 한다. 자, 이렇게 요런 덕이 실현된 국가, 요런 덕이 실현된 국가를 올바른 국가, 그리고 최선의 국가, 그리고 가장 행복한 국가라고 불러요. 왜? 어쨌든 우리가 국가를 이루니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어 더 큰 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자가 각자의 능력,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기의 성향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단에 가서 선생님이 되는 것만큼 되게 되면 그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막 장사꾼의 성향이 맞는 사람인데 그가 교단에 선단 말이에요. 학생 데리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학부모 데리고 장사하고 싶은데 막 교원 윤리 같은 거는 못하게 하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망쳐요. 학생들을. 학교를 망치고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망친단 말이죠. 자, 성향상 가장 알맞은 일을 각자가 하고 자기 성향에 맞지 않은 일은 넘보지 않는 상태. 이래야 돼야만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가능하다. 이게 이상국가입니다. 이게 자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